안녕하세요, 여러분. IB 플랜 SAT 대표 강사 전지원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7년차 강남 압구정에서 SAT를 강의하고 있고요. 저 역시 많은 유학생분들처럼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가서 사실 저는 상해에 있는 소재한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그러고 미국의 LA에 소재한 남가주 대학교를 나왔고요. USC를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사는 노스웨스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SAT를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AT Reading Writing 1600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SAT 리딩이 사실 여러분 점수가 오르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Old SAT에서 New SAT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지문의 빅픽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Evidence-Based Reading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문에 있는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유추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단어 같은 수준에서는 조금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지문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해서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SAT 지문 유형과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SAT에는 총 5가지의 지문이 나옵니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 4가지 지문 유형에서 5개 총 이제 지문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사회과학과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다양한 주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문학과 그 다음에 역사 부분은 사실 주제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SAT는 고전문학에서 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SAT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많이 출제되는 문학, 인물, 사건을 조금 뽑아왔는데 역사,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역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Civil Rights Movement. 이게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Women's Suffrage Convention. 이것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항상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실 대부분 다 아는 게 조금 많으실 거예요. 제인 에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고전 문학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생소하실 거는 아마 한국 학생들이 미국 역사를 전혀 접하지 않았다면 조금 생소할 만한 게 이제 랄프 월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thoreau, 토마스 페인, 그 다음에 엘리자베트 케이티 스탠튼. 이 사람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다면은 저랑 같이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쌓으셔야 되는데 자, 특히 이 2가지, 이 2 지문은 굉장히, 이 2 저자는 American Voices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기 때문에 11학년, 12학년, 미국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으시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스 페인, 역사를 공부하시면, 이 사람이 이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Common Sense라는 팜플릿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권과 관련돼서는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엘리자베트 케이티 스탠튼.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리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자, 이게 사실 SAT라는 시험이 사전 지식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생한테만 유리하게 출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주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사실 한국
유학생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거의 사실 잘 알지를 못해요. 뭐 US History를 듣거나 아니면 AP US History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인 입장에선 어떨까요? 미국인 입장에서 뭐 윤동주 시인, 아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굳이 그걸 공부하지 않아도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 하객진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듯이 누군지 바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SAT 리딩을 공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반이에요. 배경 지식이 반. 뭐 SAT 시험이라는 게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 사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그냥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미국인에게는 기본 상식이에요. 특히 US History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길어봤자 200년 조금 넘는 건데 그 역사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 200년 조금 남짓한 역사를. 그래서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타임라인별로 대통령별로 시대별로 다 이게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주요 사건이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SAT 지문을 딱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저자의 글이네? 라고 하면 토마스 페인은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할 때 굉장히 미국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모른다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 가지 example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SAT 지문에서 출제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이 패트릭 헨리에 대해서 패트릭 헨리가 적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문은 Passage 2 by Edmund Pendlet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저자 딱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미국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패트릭 헨리 하면은 미국인들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anti-federalist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이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패트릭 헨리 하면 이 사람은 anti-federalist야 라고 미국인들은 바로 이게 딱 떠오릅니다. 뭐 에드먼 패들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도 사실 뭐 미국 역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ose two passages are adapted from speeches delivered to the Virginia Ratifying Convention in 1788.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버지니아에 있었던 컨벤션 회의에서 이제 전달됐던 연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내용을 살짝 한번 보시면 both are in response to the proposal by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 자, 혹시 스팟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그 테이블 표에 항상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바로 헌법이 있지가 않았어요. 헌법이 있지가 않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체제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Articles of Confederation에서 US Constitution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Articles of Confederation 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US Constitution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많은 논쟁과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Constitution Convention에서 지금 우리가 Articles of Confederation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헌법 체제로 넘어갈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패트릭 헨리 하면은 anti-federalist인 거를 알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바로 anti-federalist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쪽이 federalist고 이쪽이 anti-federalist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헨리하면 anti-federalist네?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는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지지하겠네? 그러고 US Constitution은 반대하겠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역사 지문에다가 dual passage, double passage란 말이에요. double passage는 이제 두 저자의 입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만 읽어도 미국인들은 뭘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패트릭 헨리는 anti-federalist니까
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대해서 positive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US Constitution에 대해서는 negative하게 생각을 하겠구나. Edmund Pendleton 누군지 모르겠지만 왠지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반대하고 US Constitution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두 입장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학생들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도 어느 정도 패시지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US History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다 너무 어려워. 이 Constitutional Convention 뭔지 모르고요. Articles of Confederation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Patrick Henry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우리가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이 고대의 글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대부분 50%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서 이제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지에 B가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배경 지식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이게 반 이상이고요. 특히 역사 지문을 준비하실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준비를 하시려면은 10학년 때, 11학년 때 US History 학교에서 혹시 수업을 아마 미국 학교를 다니신다면 무조건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S History를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은 SAT Reading 뿐만 아니라 SAT2 US History 준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AP US History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 SAT Reading도 가르치고 AP US History도 가르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SAT Reading 점수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미국 역사 수업을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근데 학교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AT 리딩 뿐만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교양을 쌓고 이제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건데 미국 역사에 대해서 1도 모른다면은 대학에 가가지고 약간 조금 어울리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학생들은 제가 딱 저도 갔을 때 느꼈지만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미국인들은 디베이트 문화를 일단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토론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US Constitution이에요. 이 수정헌법 1조 사항에 따르면은 우리는 모든 freedom of speech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냥 일상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인들은 자기 역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 헌법 체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것과 가지고 가지 않는 거의 차이는 큽니다. 상당히. SAT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미국에 대학 가서 생활을 하실 때도.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문제 유형도 지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출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는 이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스타 강사가 왜 스타 강사인 줄 아세요? 스타 강사는 다 자기만의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문제마다 이제 그 접근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체화시킬 수 있도록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그 공식만 따른다면 실수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스타 강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굉장히 잘 풀고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의 비결입니다. 자, 그럼 SAT에서는 총 몇 가지의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요. 총 제가 줄여가지고 7가지로 저는 줄였어요. 이거는 사실 강사분들마다 조금씩 문제 유형 나누는 게 조금 다르지만 보통 7가지에서 1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가지로 분류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야. 이게 문제 유형 파악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고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제가 7가지로 추렸고요. 자, 그리고 그것마다 각 문제 유형별마다 전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이 전략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고득점을 하시려면 내가 틀리는 문제 유형이 꼭 나와요. 이거를 내가 어느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가지고 나면은 내가 오답 문제를 풀 때 오답이 내가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기에 취약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알고 하는 것과 남이 그냥 분석해줘가지고 너 이거 부족하니까 이런 건 천차만별이에요. 자기의 스킬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학원에서 강사가 이렇게 너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완전히 100%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학생 스스로도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발전,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강사가 그걸 더 도와주겠지만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다른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이에요. literal comprehension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거의 직독직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가장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토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old SAT나 아니면은 ACT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독직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키워드를 찾거나 아니면은 여기 문제에서 말한 line reference만 찾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문제만 보면 In passage 1, Henry states that Virginia differs from other areas of country. 자, 헨리는 버지니아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그냥 버지니아와 other areas of country를 언급하는 부분만 지문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답 고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 유형은 SAT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꼭 한 지문당 최소 2-3문제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아까 그 어려운 역사 지문, 나 역사 전혀 배경도 없고 제대로 50%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풀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내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먼저 풀어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유형이 function question인데요. function question은 기능을 묻는 거야. Why does the author say this? 자, 이 figurative language 이거를 왜 말하느냐? mainly suggests. 자, 이 mainly suggest가 보이면 거의 이제 function question이나 inference question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내용의 기능을 묻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line reference가 있네? 이거 완전 이득.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line reference가 있고 이게 function question이라는 걸 알면은 바로 지문에 가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더 보자면 general big idea question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cherry pick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보면은 based on passage 2, which statement best reflects Pendleton's view of Articles of Confederation? 자, 페들턴이 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물론 배경 지식이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big idea question이란 말이야.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전혀 지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역사도 제대로 잘 몰라.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function question이나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을 먼저 풀어야 될까요? 무조건 literal comprehension 먼저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function question line reference 나오는 거 있으니까 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번으로 이걸 먼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idea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general 내가 지문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때 general question이 보통 이게 지금 더블 패스지여가지고 지금 37번 문장 10문제 중에 좀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거지. 사실 패스지 2에 대한 지문의 첫 번째 문제가 이건 거예요. 보통 general idea나 big idea는 1번 문제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지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럴 때 이제 1번 문제를 맞닥뜨려가지고 풀면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literal comprehension question처럼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function question, line reference가 나와 있는 function question 같은 거를 먼저 풀고 풀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나 읽을 땐 전혀 몰랐지만 문제 풀면서 왜냐면은 문제를 낼 때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것만 내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비슷한 주제가 조금 반복되는 게 좀 보여요. 문제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문 이외에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general question은 보통 1번 문제로 나오지만 지문에 1번 문제로 나오지만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 점수 리딩을 올리는 목표 지향적인 리딩을 해야 돼요. 자, 학생이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청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읽어요. 막 읽어 내려가죠. 자, 근데 전혀 리딩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active reading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active reading을 해야 되고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집중력으로 읽으면 SAT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65분 동안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52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5개의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65 나누기 5개 하면 5개의 패스지를 하면은 한 패스지당 몇 개가 나와요? 보통 13분, 12분에서 13분 안에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 퀘션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그래도 문제 풀 때 1분 정도는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정말 리딩을 할 때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700점 이상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3분 안에 지문을 다 스캔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읽을 때 지문 모든 문장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인 클러즈와 서버디네이트 클러즈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example 보여드릴게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리딩을 읽는지. 자, 여기 first paragraph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Akira came directly, breaking all tradition. Was that it? Had he followed the form? Had he asked his mother to speak to his father to approach a go-between? Would Chia have been more receptive? 자, 여기 제가 지운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핵심 문장의 포커스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문장의 포커스는 나는 여기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문장의 여기 헤드가 나오니까 바로 여기 읽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장의 subordinate와 main clause, 문장의 메인을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리딩을 해나가면서 여기 부분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예 크로스아웃 해버렸지만 여기 부분이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읽으면은 여기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쏟지 않겠죠. 자, 여기 first paragraph에 가져가야 되는 게 뭐예요? Akira came directly. Would she have been more receptive? had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렇게 읽으시면 사실 그렇게 읽을 게 많지가 않아요. 학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리딩을 3분 안에 그렇게 빨리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의 리딩 속도는 대부분 미국 유학생들의 리딩의 그것과 속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차이는 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리딩을 잘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SAT 리딩을 공부하실 때 이 스킬을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거를 하는 것을 연습하시면서 읽으셔야 700점 이상 SAT 리딩 라이팅에서 700점 이상을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간 분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분 동안 52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목표 점수대별 차별화된 시간 분배를 해줘야 돼요. 내가 700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물론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시험에 코앞인데 내가 지금 500점대밖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700점대 시간 분배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700점대 아이들은 당연히 한 지문당 최대 13분, 3분 안에 지문 파악하고 10분 동안 문제 풉니다. 또 뭐 더블 체크하면서. 이거는 근데 700점 이상의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시간 분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SAT를 처음 시작할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보통 500점 초반에서 600점 초반, 630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지문에서 대부분 한 몇 문제 정도 틀리는 거냐면 지문에서 뭐 많이 틀릴 때는 뭐 5개 이상 틀릴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4개씩 틀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거의 절반 정도 틀린다는 거죠.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에서 11문제 나오는데 절반 정도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500점대에서 600점대 아이들은 일단은 리딩을 하는 속도가 물론 기본적으로 조금 느린 것도 있고 문제를 푸는 속도도 조금 느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문에 13분 배정해주고 야, 너 이렇게 풀어라고 하면은 더 비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차별화된 시간 분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야, 이게 13분이잖아. 근데 너는 15분, 한 지문당 15분씩 써. 15분씩 쓰라고 그래요. 그럼 15분씩 가장 자신 없는 자신 없는 보통 역사나 문학이 나옵니다. 가장 자신 없는 역사나 문학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 그리고 너가 잘할 수 있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지문을 먼저 풀어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15분에서 많게는 17분까지도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러고 왜냐면은 그 학생들은 사실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야. 한국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영어를 조금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SAT를 푸는 요령이 조금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논리 독해력을 봤을 때 미국 학생들과 전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워낙 조기 교육을 많이 하고 책도 너무 많이 읽으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아이들이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리딩을 읽기 때문에 일단은 각 지문당 틀리는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조금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지문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문 그냥 다 찍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 유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 유형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키워드만 찾아서 되는 문제가 대부분 그래도 거의 반 이상이에요. 키워드만 찾아서 푸는 문제랑 플러스 라인 레퍼런스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그래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사실 지문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유형 마지막에 그거를 딱딱딱 하시면은 그냥 요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채팅을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700점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 여름방학이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한국 소재의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미국에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랑 처음 모의고사를 했을 때 몇 점이 나왔냐면요. 650점이 나왔어요. 가장 물론 기본기가 어느 정도 조금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650점에서 몇 점이 나왔냐면 이번 3월 시험에서 76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오른 거죠. 사실 이 구간에서 100점 오르는 거랑 이 구간에서 100점 올라가지고 500점에서 650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4주 안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다. 이 500점에서 650. 왜냐하면 그거는 문법 조금 잡고 문제 유형 조금 잡고 전략 조금 잡으면 그럼 4주 안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나오기가 힘듭니다. 진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학생이 굉장히 제가 알려주는 전략을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정말 오답노트도 열심히 하고, 제가 피드백을 열심히 줘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처음 SAT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랑 4주 동안 거의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인텐시브하게 해가지고, 이번 3월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 3월 시험이 아니라, 12월 시험, 제가 학생을 조금 까먹은 것 같은데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최근 시험에서 760점이 나왔어요. 이 학생이 겨울방학 특강 진행한 학생이. 자, 그래서 700점 이상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전략을 내가 적용해야 되고 문제 유형을 일단 먼저 파악해야겠죠.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전략 접근법은 강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일단은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선생님의 전략을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일단 100% 일단 먼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거를 완전히 파악한다. 그거를 완전히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점수가 잘 안 나고 안 올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른 강사의 이 접근법은 뭐지?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한 가지를 배웠으면은 그거를 적어도 이 내 전략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그래도 적어도 6주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AT 리딩을 어떤 분들이 또 있었냐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한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학부모님이 그 SAT 리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학생을 완전히 막 한 달씩 다른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씩 다른 학원에 보내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학생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왜냐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리딩은 조금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한 달씩 그냥 4주 동안 이 사람 거 들어보고 이 사람 거 들어보고 이 사람 거 들어보고 취지는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의 방법도 해보고 저 사람의 방법도 해보고 C 사람도 해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믿고 따른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700점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 이 선생님한테서 문제 유형을 배우고 있고 문제 접근법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일단은 이 선생님이랑 해볼 거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했는데 안 되네. 내가 한 8주나 시도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안 만들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실 내가 정말 믿고 열심히 8주 동안 했는데 저거 점수가 오르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은 학생은 없어요. 750점이 목표신데 많이 걱정이 되신다. 750점 목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의 일단 영어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750점 이상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 기본기는 대부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실전반 진행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650에서 680이었는데 제가 뭐 거짓말 드리지 않고 총 제가 8명을 맡았어요. 실전반은 사실 1600 이상 반은 그렇게 많이 맞진 않는데 왜냐면 디테일하게 봐줘야 되기 때문에 700점, 780점 이상 나온 750점 이상 나온 친구가 여기서 4명이고 700점 이상은 7명이었어요. 전부 다 600점 후반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700점 이상 노리는 학생들은 사실 영어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4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일단은 내가 정확한 지금 현재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표가 몇 점이든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SAT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할게요. 연습 때도 그렇지만 실전 가면 당황해서 시간 분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실전에 가면은 당황해서 시간 분배 잘 안 돼요. 너무 당황해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집에서 혼자 초를 재놓고 하는 거랑 시간을 재놓고 하는 거랑 뭔가 여러 학생들이 같이 있고 누가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긴장감이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시간 분배 알려준 대로 하면은 되게 잘해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시간 분배를, 이 시간 타이머를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옆에 친구라든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고,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이나 감독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타이머를 누르면서 하는 거는 도움이 사실 안 됩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이거 조금, 더 하면 한 1분 정도 시간 더 주지 뭐. 2분 정도 더 시간 주지 뭐.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100%.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SAT에 대한 소개 잠깐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전에서 너무 떨리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실전 연습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AB 플랜에서 이번 여름방학 수업할 때는 분명 이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게 하고 그다음에 정답률을 바로바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가능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조금 긴장도를 높이고 이제 내가 조금 더 그 긴장 속에서도 문제를 맞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IB 플랜 여름방학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